오늘은 29일, 11월 29일입니다. 여기는 초대. 어이,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페이북에서는 가끔 봬요. 다른 작가님은 찍고 있어. 저 앞으로 가서 찍어. 이거. 참 말이야. 갈 수 있는가? 들어가. 알았어요. 이 돈이 여기 보이네요. 그런가요? 빠질까 싶네.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고 딱 일본하고 섞어놓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일본어 히라가나로 된 글자들이 간판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송에서도 아예 일본말로 광고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의 상품이 일본말로 광고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거죠. 우리가 영어를 쓰듯이 일본어를 영어처럼 씁니다. 이거는 바로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내가 대만을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제가 한일 의원장의 동기에 젊은 의원들이 모이는 21세기 의원에 제가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았는데 일본 측 위원장이 나타난 이야기가 자기는 해마다 자기 지역구 후원자들 선거 국민들을 데리고 대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대만을 가면 너무나 반응이 좋고 환영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일본 시민 통치를 대만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다고 칭찬하고 일본 시민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만의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제 시민 통치를 잘했지. 하나 입구를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합리화 시키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과 중국 애들만 이쪽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일본 우익들의 시민 통치를 합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정기적으로 일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민을 데리고 대만을 방문해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라잖아요. 왜 대만이 이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만을 공부해 보려고 제가 2014년도 7월 달에 칭화대학에 방문학자로 가 있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가 있었는데 그 북경에 가면 겨울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좋아졌습니다만 우마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어요. 특히 겨울에 이제 막 연탄 떼고 막 그러니까 겨울에 못 살겠더라고. 북경에서 겨울에 여기를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야간 관계를 공부하는데 너무 이 중국 쪽 시각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균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대만의 시각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대만 정치대학에다 제가 오퍼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좀 방문학자로 받아주라 했더니 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실도 하나 내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서 제가 대만 정치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정치대학. 대만 국민당 당교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장개성이가 만들었던 대학. 그 정치대학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대만을 쭉 여행하고 돌아보고 학자들도 만나고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지금 대만 총통 라이칭더한테 타이난 시장이었습니다. 타이난 도시가 지금 광주시하고 자매 도시입니다. 근데 광주시가 그때 윤장현 시장님이었는데 한 번도 방문을 안 한다는 거죠. 불만을 표시하더라고 라이칭더 시장이. 왜 우리가 자매계를 맺었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교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윤장현 시장한테 돌아와서도 이야기했는데 왜 교류를 안 합니까? 아무리 중국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 대 국가도 아니고 광주광역시대 타이난시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교류인데 그걸 왜 중국을 의식합니까?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지금 강기정 시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있죠. 교류하세요. 왜 그것까지 중국 눈치 보냐고. 저는 라이칭더 총통 그때 제가 사귀었기 때문에 라이칭더 총통 됐을 때 축하 편지도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중국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보이죠. 내 자주적인 대한민국 정치인이 하는 건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걸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라이칭더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라이칭더한테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절치 않는 것 같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좀 대만 독립에 좀
좀 센 쪽, 좀 민진당 소속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내 키를 계산하고 너무 작게 나는. 일본은 일본 식민 통치 시대를 일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일본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 식민 통치기 이런 일제란 말을 쓰는데 이 대만의 일제란 말을 빼고 일치라고 써요. 일치. 일본이 통치하던 시대다. 말 자체부터 벌써 이건 가치 중립적으로 써놓은 거죠. 일본이 통치했고 지금 뭐 대만이라는 동네에는 약 면적이 33만 6천 제곱킬로미터인가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3만 6천 제곱킬로미터면 경상도 땅과 비슷한 크기인데 거기로 동쪽은 높고 서쪽이 평야 지역에서 동쪽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산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 옥산, 위산이라든가 여기는 3,900m가 넘으니까요. 거의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4,000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들이 대만 그 좁은 땅에 쫙 동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이 못 살아요. 평야가 없습니다. 다 서쪽에, 즉 대만이 중국 대륙을 바라보는 쪽에만 평야가 있어서 타이베이, 타이난, 까오슝 이게 중요 세계 도시인데 까오슝이 제일 남단에 있고 중간에 타이난, 제일 동쪽에 타이베이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베이는 장개석 부대가 도망쳐오면서 만든 도시입니다. 타이베이. 타이베이는 국민당이 센 동네. 타이난은 완전히 지금 광주같이 이 국민당과 싸웠던 반항의 도시가 타이난입니다. 타이난. 근데 광주와 타이난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대만은 이상하게 유구라는 데는 유구는 오키나와도 지금 옛날에 유구라고 그랬는데 오키나와는 넓이가 한 2,100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지금 서울이 한 620 제곱킬로미터, 제 인천광역시가 1000 제곱킬로미터인데 2,100 제곱킬로미터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오키나와는 유구 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조가 있었어요. 그 유구인 오키나와 사람들로 구성된. 근데 이 대만같이 훨씬 큰 동네인데도 왕국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16개 민족이 그냥 뭐 고산족, 평산족 막 그러는데 거기 16개 일종의 호주나 이쪽에 필리핀 이쪽 군도에 있는 그런 소수 민족들을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오스트로네시아계 민족이라고 해요. 오스트로네시아계 16개 민족,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숫자가 한 56만 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대만 인구가 2,300만쯤 되니까 약 2.4%밖에 안 되는 소수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16개 인종들이 그냥 흩어져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최초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게 1453년이 매우 중요한데 1453년도에 최초로 지금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 무너집니다. 메흐메드 2세라는 그 젊은 20대 청년 그 황제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서 이 난공불락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그 대포에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큰 사건이 그게 1453년입니다. 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를 이제 지금 있는 발칸반도를 비롯해서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꾼 겁니다. 지금 터키의 사실상 경제 수도죠. 거기를 장악하니까 이제 비단길로 가는 서역과 인도 향로 그런 도로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우회 도로를 찾으려고 이제 항해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입니다. 1453년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만들어 나니까 15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막 항해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포르투갈의 배들이 이제 인도 필리핀을 오게 되고 에스파니아 함대도 서로 경쟁적으로 와서 1600년도 됩니다. 1624년도에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대만에 상륙을 해서 지금의 타이난시에다 요새를 만들고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만 역사가 세계사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624년도에 네덜란드들이 하고 있는 것을
중국 애들이 언제 들어오냐? 1662년도에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청나라 군대에 쫓겨서 대만으로 넘어온 게 1662년도에. 그래서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정성공이 처음으로 대만을 장악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정성공이가 누구냐? 정성공이 아버지 정지룡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해적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사키에 있는 히나도에 있는 그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첩인데 둘째 말을 하나, 아무튼 그분과 관계를 해서 태어난 애가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일본과 대만, 중국 모두에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샤먼에 가보신 분, 샤먼 가보신 분, 중국 가보셨어요? 첸조 가보셨어요? 첸조? 그 센천자의 이 마을 숫자에서 첸조라는 데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동상이 쫙 그 아래쪽 바다를 내려다보고 서 있어요. 그게 38m짜리 동상인데, 그게 누구냐면 정성공의 동상입니다. 일본에도 있어요. 대만에도 있어요. 대만에는 아예 성공대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공대학.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정성공은. 대만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참 재밌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 일본은 정성공이가 엄마가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에 상륙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만 사람들은 왜 정성공을 이렇게 하냐? 정성공이가 데려왔을 때 한 20만 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거든요. 그때 도망쳐 올 때가 청나라에 쫓겨가지고, 그때 거기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대만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정성공 때 내려오던 사람들이 300년 더 치면서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지금 2,300만 인구의 거의 80%를 그때 사람들이 이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본성인이라는, 본래 이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다. 번성은 본성인. 그 다음에 장개석이가 제2의 정성공이잖아요. 장개석이도 중국 공산당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해요. 외성. 나중에 온 사람.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주로 푸젠성, 복건성과 광동성, 광동성, 복건성. 광동성은 주로 홍콩 쪽이었고 푸젠성이라고 복건성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민난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광동성, 홍콩은 광동어를 쓰잖아요. 칸툰이라서 광동어를 쓰는데, 이 푸젠성 사람들은 민난어라고 그러죠. 지금 대만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표가 정성공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본성인들 수가 한 80%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성공을 이렇게 자기들의 선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왜 정성공이를 좋아하냐? 처음으로 정성공이가 여기 와서 대만이 중국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성공이 민족의 영웅으로 영토를 확장시킨 사람으로 추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정성공은 일본에서도 좋아하고 중국에서도 좋아하고 대만에서도 좋아하는 인물이 돼 있어서 어떤 삼자가 통합된 인물인데, 그 정성공이가 1661년도에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대만을 장악했는데, 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죽어서 지 아들이 이제 그 이끌고 가는데, 이게 1683년도에 청나라가 드디어 이제 명나라 잔재를 쓸어버리려고 이걸 넘어와서 이걸 진압을 해서 정복을 합니다. 청나라 대만을 정복한 게 168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청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때 청나라를 정복했던 사람 장군이 누구냐면 시랑이라는 장군인데, 이 시랑이가 이게 참 중국인을 보면 재밌는데, 그 장군, 청나라를 정복해서 이 정성국 왕국을 몰아낸 청나라 장군 이름이 시랑인데, 이게 1683년도에 이제 청나라 땅으로 이제 이걸 강희제 때 합니다. 그때 청나라 황제 강희제 때, 강희제가 얘를 보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공식 영토가 된 게 청나라 때, 강희제 때. 강희제가 제일 넓게 만들었잖아요. 네르치스도 좋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랑이 이걸 이제 시랑이 원래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주 어린 자기 아버지 정지룡한테는 충성했지만 정성공한테까지 충성할 수 없다. 정성공의 아버지 정지룡도 청나라한테 투항해 버렸어요. 근데 정성공만은 청나라한테 투항할 수 없다고 명나라에 복원을 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죠. 장개석과 비슷합니다. 장개석의 선배라고 보면 돼요. 정성공이가.
근데 C랑을 나는 이번에 중국 애들이 항공모함을 3대 만들었잖아요. 지금 중국 애들이 처음에 항공모함을 가져온 게 바리약이라는 우크라이나 항공모함을 거짓말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거를 군사용이 아니라 관광용으로 쓰겠다. 항구에다 정박해 놓고 이 관광객들 보고 항공모함 구경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몰래 우크라이나에서 이 오래된 소련제 항공모함 바리약입니다. 바리약이 영어로 바이킹이란 말인데 그 바리약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개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만든 게 최초의 항공모함입니다. 그게 요녕함인데 요녕함. 이 항공모함이 첫째 그때 초기의 이름이 C랑이었어. C랑. 그래서 나는 중국애들이 첫째 이 항공모함 꽂아서 C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고 야 이게 바로 다시 대만을 정복하겠다는 이 일종의 복선을 담아서 이렇게 짓는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보면 C랑이라고 딱 지은 거 보면서 중국의 그런 의도를 대만을 다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보인다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아시다시피 1895년도에 청일전쟁이 1894년 가보 농민전쟁을 계기로 텐진 지역에 따라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풍도해전에부터 싸움이 붙어가지고 1년 동안 전쟁이 나서 의해시에 있는 위공다오라는 섬이 마지막 북양항제 사령부인데 거기를 1895년도 초에 일본 애들이 다 정복하면서 청나라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 조약을 어디서 맺게 되냐? 시모노세키에서 맺습니다.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 시모노세키에서 리 홍장이 중국 대표로 와가지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둘이 협상을 해서 체결된 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하관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조약에 따라 중국 애들이 청나라가 일본한테 항복문서에 사인하면서 배상금으로 2억량을 줍니다. 2억량. 은으로 순은으로 2억량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데 이 돈의 액수가 원래는 3억량을 주기로 했대요. 3억량 주기로 했는데 그때 일본 이상한 청년 한 놈이 이홍장이를 암살을 하고 칼로 찔렀던가 뭐 해가지고 이홍장이 상처를 입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미안해가지고 1억량 깎아준 거예요. 3억량 받으려다가 2억량으로 한 대 맞고 깎아줬어요. 2억량. 요동반도까지 가져오고 대만까지 사냥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동반도까지 가져가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소위 말한 삼국 강서, 영러프,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모여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야 니들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토해내라. 그래서 다시 토해낸 게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냅니다. 그걸 보고 명성황후 민비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그래서 침략하러 가니까 명성황후를 죽인 게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도에 명성황후를 미워라 공사가 시한 게 1895년.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거를 할양을 하는 거죠. 대만을 할양합니다. 대만을 할양하고 2억량을 주고 그러니까 완전 일본 애들은 그냥 만세를 부른 거죠. 그때. 그래서 1895년도에 이걸 접수하러 오는데 그때 어떤 시모노세키 조약 5항에 따른 5항을 여러분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오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시모노세키 조약 5항에 대만 사람들한테 여기서 살고 일본 통치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2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집 다 팔아가지고 본토로 이사하려면 가라고 그래요. 2년 동안 기간을 줍니다. 이 2년 안에 자기 정리 다 해가지고 팔고 중국으로 가는 거 다 허용할 테니까 일본이 싫으면 떠나시오. 그걸 시모노세키 조약 5조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아예. 잘 몰랐죠, 은주 씨.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근데 누가 그때 교통수단도 발전 안 했는데 얼마나 가긴 갔겠습니까? 어찌됐건 2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근데 청나라 자기도 좀 대만 사람들 미안했겠죠. 노름하다가 그냥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 얼마나 분노스럽겠어요. 이놈들이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닌데 저거들이 이 대륙 놈들이 일본에다 그냥 팔아먹어버린 거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으로. 그래서 반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대만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청나라 놈들도 오랑캐고 자기들은 한족이잖아요. 한족. 청나라는 만주족 아닙니까? 만주족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고 있고 이 만주족 놈들이 일본하고 싸우다가 져가지고 우리를 팔아먹었어.
그럼 만주족도 오랑캐고 일본 놈들도 오랑캐야. 똑같은 오랑캐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대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본성이들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도 일종의 오랑캐로 보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한 280년을 지배했는데 청나라한테 가르친 게 뭐냐. 맨날 노름했다가 마약했다가 콜레라,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막 제대로 관리를 안 했어요. 청나라가. 그때 행정체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청나라 말기에 뭐 태평천국에 난 발생하고 우하단 난 발생하고 대만까지 누가 챙겼겠습니까? 대만은 그냥 개판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애들은 처음으로 얻은 식민지, 소위 후쿠자와 유키치가 탈라 이구란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이 후진적인 아시아를 탈출해서 입구 유럽의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의 유명한 타라 입구론입니다. 원래 김옥균이가 이 완전히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갑신정변을 실패한 거 보고 조선은 정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 지폐에 10,000원짜리인가요? 그 앞에 고액 지폐에 얼굴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후쿠자 유키치의 타라 입군론에 따라 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청일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제국의 반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뭐 처음으로 얻은 식민지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식민지를 정확히 관리해서 우리가 영국, 프랑스 못지않는 제국이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 제국 통치에. 그래서 대만의 식민 통치와 조선의 식민 통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든 이거는 대만의 저항을 진압하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청나라와 싸워가지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놈들이 진압을 해서 완전 총칼로 우리나라를 뺏은 거잖아요. 뭐 또 우리 독립투쟁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진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 한 번 안 싸고 나라를 빼앗겼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어떻게 공주 출신 정진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공국부터 시작해서 우금치마에 수만 명의 동학 농민군들이 피를 흘리고 싸워 다 죽었는데 1907년 정리 7조약에 따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1910년 한일 관계 병합되기 3년 동안 약 25만 명의 의병들이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 삼남 지역이 전부 시산 흐레를 일 정도로 수많은 우리 의병들이 투쟁하다 죽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사진 한 장이 그때 이 정미 의병들의 모습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 흘려 싸워서 이놈들은 우리를 뺏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식민 통치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부터 다르고.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지배를 했잖아요. 그동안 19명의 대만 총독이 있었습니다. 19명. 근데 19명 중에 문관 총독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선 총독은 1910년 조선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1대 총독부터 2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까지 9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9명이 문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육군 대장 출신이고 사이토 마코토가 누구 해군 총독 딱 한 명 빼놓고 전부 육군 저 야마구치県출신들입니다. 전부 다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애들이 다 야마구치県애들이거든요. 그때는 사스마가 가고시마 겐이었죠. 야마구치겐하고. 옛날에는 야마구치를 조슈번이라고 했어요. 조슈번. 그래서 사스마번은 지금의 가고시마, 조수번은 지금의 야마구치겐인데 그게 간몬해역, 즉 를 지놓고 규슈와 본슈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지방인데 저는 가고시마県그 사초를 저는 PK로 보고 조슈번 지금 야마구치겐을 TK로 봅니다. TK. 거의 가장 일본 군국주의 화신이 모여 있는 애들이 조슈번 야마구치겐 출신들이고 약간 해군제 도고 헤이하츠로를 비롯한 그 러일 전쟁의 발틱 함대를 무너뜨렸던 도고 헤이하츠로가 가고시마縣인데 이 가고시마縣들의 그 해양 쪽에 가까우니까 해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약간 더 유화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가고시마縣은 PK, 야마구치縣 지금 조슈보는 TK 우려나와 그렇게 보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독구와 막부를 타다오고 근대 일본 제국을 만든 이 토대가 됐던 게 조시본과 조시본 야마구치 갱과 사스마본 가고시마 갱. 근데 이 그런 이제 그 변이 중심에서 이 그룹들을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이 그룹들이 그 사스마본 애들이 그때 지금 오키나와 유구를 정벌해서 일본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사스마본 출신들이 주로 대만 총독을 맡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로 야마구치겐들이 지금 맡아서 야마구치겐의 지금 이 아베 신조까지가 다 야마구치겐 조시본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토 히로부미도 다 조시본 출신이고. 아베 신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했던 자기 고향 선배가 다카스키 신사쿠라는 애인데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카스키 신사쿠의 신자를 따서 제가 아베 신조라고 했다는데 어찌됐든 이 육군 이 그룹들이 우리나라 조선 총독을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가혹하게 지배를 했고 문민 통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조선의 9명 총독과 대만의 19명의 총독을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대만 총독 중에 우리가 주입을서 고다마 겐타로라는 사람하고 모기 마레스키라는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을 좀 구별하면 고다마 겐타로 로기 마르스키는 30년 친구입니다. 로기 마르스키는 1904년 러일 전쟁을 했던 주역이고요. 로기 마르스키는 어떤 문제도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활복 자살을 했고요. 이 고다마 겐타로가 이 세 사람 다 대만 총독을 했습니다. 고다마 겐타로가 대만 총독을 했을 때가 1898년부터 1905년 러일 전쟁 전까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뛰어나게 대만을 통치를 했습니다. 고다마 겐타로가. 고다마 겐타로가 데려왔던 밑에 정무장관이 고도 신페이라는 사람인데요. 고도 신페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양반이냐면 이 양반이 와가지고 대만을 딱 보니까 대만이 마약이 엄청나게 마약을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마약을 다 금지시키면은 마약 환자들이 금단 현상이 발생해서 민심이 이반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마약과 이 차 이것을 전매를 합니다. 국가 전매사. 우리가 지금 담배 인상공사 만든 듯이 마약 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마약 전매를 해가지고 마약 환자들을 전부 등록하게 만듭니다. 마약을 일종의 합법화 시킨 겁니다. 합법화 시켜서 양성화 시킵니다. 양성화 시켜가지고 마약을 판매를 해 국가가. 대신 양을 줄여가는 거죠. 조금씩 줄여가서 나중에는 마약을 끊게 만들려고 그걸 아주 과학적으로 그 통계를 내서 관리를 합니다. 마약 중독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눠가지고 일정량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겁니다. 마약을 줄여나가고 마약 환자들을 조금씩 줄여서 마약을 치료해가면서 동시에 엄청난 재정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살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의학 쪽에 이 방역 이런 데 전문가입니다. 고도신페이가. 그래서 콜레라, 말레리아 이런 걸 전부 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병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철도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개간을 해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아카시 모토주로 같은 경우는 은행도 만들고 그래서 아카시 모토주는 지금도 대만에 묻혀 있습니다. 아마 대만 19대 총독 중에 유일하게 대만에 묻혀 있는 대만 총독이 아카시 모토주인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내가 책을 한번 써보려고 이 친구에 대해서 하나. 어찌됐건 이 대만 애들이 대만 총독들이 대만을 엄청 이렇게 발전시켰고 대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던 이유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영량이라는 배상금을 청나라에 받았잖아요. 재정이 엄청 풍부한 거야. 그래서 막 처음 만난 애인 선물 사주듯이 막 철도를 깔고 이런 걸 엄청 잘했어요. 대만은 특히 저항 운동이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 비용, 소위 이 치안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나라는 칠한병이 너무 많이 든 거죠. 의병들이 맨날 싸우고 막 안중근이 이도 이번에 쏘아 죽이지, 윤봉길 그러지, 의열단이 막 동양 적식에서 폭탄 던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찰, 헌병, 정보기관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민생 예산에 대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조선 식민지 통치기간 30년 내내 본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 적자, 조선에서 판 수입으로 이 총독 그 운영 비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적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바로 1905년대 흑자로 돌아서요. 흑자. 대만은 특히 사탕수수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장례상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차 이런 황금 작물들이 이거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심어서 돈을 법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 마약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수익이 그래서 오히려 본국에다 도와주는 흑자가 나가지고 그럴 정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1905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를 이긴 거잖아, 일본 애들이. 근데 러시아가 진 게 사실 러시아 서부 모스크바 쪽에 있는 상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병력을 다 시베리아 쪽으로 옮겨서 싸우면 일본을 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베리아 철도가 완벽하게 연결이 안 돼서 서부 유럽 쪽에 상페테르스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해군력과 병력을 이 극동아시아 쪽으로 옮기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힘들어서 수도한다 라는 것이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때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소위 포츠모드 조약을 미국에서 불러다가 뉴욕 FC에 있는 포츠모드에 불러다가 러시아하고 둘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러시아 협상 대표가 비테라는 사람이었고 일본 외상이 고지마 줄타로라는 친구였는데 여기서는 전쟁 배상으로 10원도 못 받았다. 청나라 이 영향을 받아서 일본 애들은 러시아 전쟁 이겼으니까 이제 막 떼돈이 들어오겠구나 막 기대에 벅차는데 10원도 못 받아. 10원도. 러시아 그래 싸워? 해볼까?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봐주는 건데 그만하자는데 싸워? 전쟁 배상 못 줘. 10원도 못 받았어. 유일하게 받은 게 뭐냐? 사할린 섬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남쪽을 일본이 한다는 것과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다. 러일 전쟁의 결과는 조선을 얻는 것에 만족. 근데 일본 애들은 이미 조선은 자기들 얻었는데 그냥 러시아 승인 하나 받는 사인 하나 받는 건데 배상금도 못 받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러일 포츠모드 조약 끝나고 나서 바로 동경에 있는 히비야 공원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은 일본에 그 히비야 공원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새끼들 말. 그래서 그때 수상이 불러다고 난리가 나요. 이 나쁜 놈들 이거를 협약이가 왜 왔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러일 전쟁 끝나고 러일 전쟁 하느라고 돈을 엄청 때려 부었잖아. 일본 애들이 전비가 엄청 들어가서 좀 더 있으면 전비가 없어가지고 일본도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러일 전쟁을 더 지속할 만큼의 돈이 없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차피 합의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중재를 해놓고 나서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다릅니다. 사촌 데오도르 루즈벨트 같은 루즈벨트인데 다른데 어떤 이 친구는 아주 친미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게 돼서 러일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조선에서 돈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 조선에다 뭐 투입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매일 식민지 착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잡아다가 토지 조사사면 긁어먹고 막 쌀을 막 군용으로 뺏어간 거죠. 그거를 우리 친일 부자들은 쌀 수출을 일본에 많이 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재금을 받고 수출했어요. 다 수탈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1932년 그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여사가 그 시라카와라는 일본 관동고 대장을 폭탄을 던져 죽인 걸 보십시오. 그걸 보고 장개석이 뭐라고 그랬냐? 1억 진화인이 하지보다 우리 중국이 하지보다 일을 일개 조선 반도의 청년이 해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어요. 중국인 모두가 상해 그때가 무슨 날이었냐면 1932년 4월 29일이 천장절이라고 해서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날이고
상해를 점령을 했던 승전 기념일 날입니다.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상해를 점령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거기서 한 그때 군대가 몇만 명이 한 2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그 공원에 홍구공원에. 그래서 그렇게 막 지금 안방에서 그렇게 축배를 들고 있는데 정말 속이 뒤틀릴 때 아니었어요. 근데 반도의 청년이 폭탄을 던져버렸으니 중국 매덕 인구들이 정말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중국인들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글들을 보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었냐. 지금 우리가 똑같이 중국인 혐오증을 일본인들이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민생당 사건 같은 거를 터쳐가지고 중국인과 우리 조선인을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싸움을 만들었어요. 민보단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일본 간첩으로 생각했어요. 저 새끼들 정말 나쁜 놈들. 같은 식민지 투쟁을 한 동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완전히 일본의 이간질에 녹아나가지고 특히 박정희라든지 백서들이 청구했던 그런 간도 토벌대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중국인들 때려 죽이고 독립운동 건다고 중국인들 막 학살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 조선인에 대한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금도 딱 끊겨져가지고 김구 주석이 월세도 못 내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저기 9번 이상 갔잖아요. 근데 딱 이 사건이 터지니까 32년도 3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선고하고 그 1월 달에는 이봉창 의사가 저기 황궁에다가 던졌다가 실패를 했지만 어찌됐든 일본 동경 천왕궁 앞에서 폭탄을 히로히토한테 던져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일본 애들은 히로히토 천왕이 살아있는 현인신이라고 그랬어요. 현인신. 천왕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배를 가르겠다는 놈들이 다 그때 정신이었는데 감히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버렸으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통쾌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봉창 우리 서울 용산구 출신 우리 집 몇 편 살아요. 아침마다 이봉창 여사 가서 내가 저러고 옵니다. 여사님 오늘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 백성이 가졌던 악감정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후원금이 답지해서 임시정부에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장개석이 그때로부터 임시정부 김구 주석을 돕겠다고 공개 표명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도 완전히 이제 재정이 돌면서 이제 광복군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만에는 한 명도 없잖아. 중국에도. 중국 대만 그 많은 인구들이 누가 일본군 대장 하나 뭐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거 봤어요? 하나도 뉴스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 한국인과 중국인 대만인이. 특히 유명한 사건이 조명화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조명화? 조명화 들어보신 분? 21살짜리 황해도 사람인데요. 이 조명화는 대만으로 건너가지고 대만 상점에서 점원을 이러다가 히로히토 천황의 장인이 육군 대장인데 이놈이 대만에 무슨 뭘 한다고 왔대요. 뭘 점검을 한다고 군이노미야 육군 대장이 왔어요. 그 1928년도에 그때 얘를 암살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칼에다가 똥똥을 묻혀가지고 담보에다가 군이노미야 육군 대장이 타이베이에 온 거를 그냥 던졌는데 맞지 못하고 이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얘를 찍고 지나가고 뒤에 사람이 맞았는데 찍고 갔지만 이 똥똥이 올라가고 8개월 뒤에 얘가 독으로 죽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장이 육군 대장이. 어마어마한 일. 이것 때문에 타이베이 총독이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대만인이 봤을 때 오메 이 조선 청년 24살짜리가 와가지고 지금들이 하늘 천황의 장인을 죽여버렸으니 이 징언놈들이라는 거예요. 조선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김문수 장관이 그 청문회 와가지고 일제 때 우리가 일본인이었지 뭡니까 그 말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 조선일보가 다 김문수를 막 옹호하고 지금까지도 다 그때 그럼 우리가 일본인이었지 조선인이었냐고 떠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 그랬냐. 근데 송기정 선수도 베를린 올림픽에 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일장기 들고 뛰지 않았냐. 그리고 다 일본 그때 갈 때는 일본국 여권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일본인이었지 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본인이었다 일제 때 일본이었다 그러려면 1910년도 한일 강제 병합 그 문서가 합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잖아요. 근데 합법이 아니잖아요. 고종황제 시기도 없었고
이건 강압의 의사표시를 그래서 민법상으로도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이놈들이 그러면 일본국으로 우리를 편입시켰으면 그놈들이 우리한테 일본 국민의 대우를 해줬습니까? 일본 애들이? 안 해줬잖아 우리한테. 일본 제국이 우리가 일본 국민이 됐다. 김무수 조선일보 말대로.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그걸 사실 일본 국회의원들을 선거구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일본 국민이니까 우리한테 국회의원 선출권 하나도 안 줬어요. 권리를 하나도 안 줬고 국적법을 적용 안 했습니다.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호적법을 적용해서 외지인으로 이렇게 일본 국민 대우를 안 했어요. 여권 나오고는 어떻게 우리가 해명하냐? 호사카 유지 교수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여권이 일본국 여권으로 나왔습니다. 외교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럼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외교권을 뺏기고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이 합법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럼 법 논리로 따르면 1905년부터 1910년은 대한제국 국민이요 우리가. 근데 여권은 일본국 여권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왜냐면 행정적으로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국적이 일본국이 됐다는 말이 여권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국적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적 이탈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 일본 국민의 국적을 줬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만주, 중국을 돌아갈 수가 있잖아. 러시아를. 그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아시아호라고 일본 기차가 있어요. 그걸 타면 파리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11월 첫도로 연결돼가지고. 그럼 일본 국적을 우리한테 줬다면 일본 국적을 가지고 불신검문 무사 통과하고 전부 중국, 러시아, 파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 조선 애들, 소위 후대의 생진, 이 불량선인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해서 독립운동할 거니까 이거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허용 안 했어요. 일본에. 권리도 허용 안 했고. 단지 의무만 할 때만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군대도 우리가 못 갔어요. 나중에 이놈들이 태평전쟁에 밀리니까 42년 동안 그때 확도병 징징명 해가지고 그때서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오윤숙 친군자들이 황공무지로 소이다. 드디어 천황폐하께서 우리 반도 청년들에게 천황폐하를 위해서 기회를 줬으니 이 또한 감옥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쿠라처럼 나가 싸워 죽자. 천황폐하를 위해서. 뱀노하이가 반자이 그랬다니까 다. 그전에는 군인도 못 갔어. 우리 조선인들은 군인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군인 허용하니까 막 지원자가 늘어났다고 막 그때 이제 소위 말한 이 낙선대파들 이영훈이나 이런 이 소위 이 뉴라이트 애들이 그때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경쟁률이 몇 대 막 50대 1인가 그랬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근데 월급을 많이 줬으니까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대만인들 숫자가 우리가 훨씬 적은데 8만 명이 입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2만 명밖에 입대 안 했어요. 훨씬 대만이 8만 명이 입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팔로군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 싸운 애들이 5만 명, 6만 명이 넘잖아. 일본과 싸워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대만은 일본 국적법을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참 시민통치. 왜 적용했냐? 대만은 독립운동한 사람이 없거든. 뭐 해봤자 뭐 바다보다 갇혀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뭐 항일 투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대만 국적법은 바로 일본 국적법을 적용했어. 그러나 애들한테도 무슨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 건 아니었죠. 그러나 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저항운동이 없었고 물론 저항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 비교해서는 조족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주로 민생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자존심도 상할 것도 없어요. 대만인들은. 왜냐하면 자기 왕국이 없었잖아. 5천년 우리 역사를 갖는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되고 우리는 고려신라 백제 때 일본을 가리켰던 나라인데 일본 애들 외놈들로 이렇게 아래로 봤던 조선 민족들이 이놈의 통치를 받을 놈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대만하고 이 저항의 강도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이 청나라 오랑캐보다는 일본 오랑캐가 더 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민생 예산을 투입했다니까. 실제로 민생이 좋아졌다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마약도 줄어들고 병균도 줄어들고 학교도 가르치고. 여러분 아리산이라고 가보셨죠? 대만 아리산 가보십니까? 대만 제대로 가보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철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쭉 산림으로 이게
이 목재를 이렇게 착취하려고 일본 애들이 이 협계 철도로 해가지고 아리산 쫙 산으로 빙빙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산림 철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제 관광 열차가 돼가지고 최고의 끼입니다. 대만 가면 꼭 한번 타봐야 돼요. 타봐야 될 끼.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이제 그때 망했잖아요. 이제 일본이 망해가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돼서 아 대만이든 그래도 이제 같은 민족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일본 통치에 100% 만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국민당 애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공매장 밀려가지고 장개석 부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놈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놈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을 차별하고 완전히 이 전매권도 다 가지고 담배도 다 못 팔게 그러는데 한 그 대만인이 아줌마가 담배를 몰래 팔다가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걸 보고 흥분한 학생들이 항의를 시작해서 벌어졌던 소위 말하는 2.28 사건입니다. 이게 5.18하고는 비교가 안 될 사건이에요. 이게 1947년도에 2.28 사건 얼빠 쓰지. 그런데 여러분 꼭 그 대만 가면 그 망고 주스만 먹고 하지 말고 타이베이에 2.28 기념관이 있어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내 말 듣고 다음에 대만 여행 가실 때 얼빠 쓰지. 저는 대만에 3개월 있으면서 이 기념관에 가가지고 관장도 만나고 여기서 내가 특강도 했습니다. 광주 사람이라면 엄청 환영합니다. 광주, 제주 사상과 비슷해요. 2.28 사건 이거를 통해 그때 대만 총독이 천이라는 놈인데 이놈이 일본 육사총독 이게 장개석 꼬봉인데 이놈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그 고부구수 조병각 같은 놈이야 진짜. 이거를 진압을 해가지고 반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들고 나오고 시민들 들고 일어나니까 일시적으로 타협을 해요. 마치 동학영민군들이 전주성을 함락하니까 집강소 설치해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어서 일시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부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쪽지로는 장개석 총통한테 보내가지고 총통님 빨리 지원 부대를 보내주라고 그래요. 장개석이 이 친구는 지금 국공 내전에도 바쁜데 이 와중에 대만이 이렇다 그러니까 몇 개 사단 병력을 보냅니다. 이 병력이 도착하자마자 취소, 합의는 다 취소하고 전부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3만 명을 죽였어요. 3만 명. 공식 통계가 3만 명이니까 실제로는 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3만 명이 누구냐? 국회의원, 판사, 전부 대만의 어떤 그 리더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아니 대만의 쌀을 자르자서 대만 출신들의 리더들,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아무튼 판사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학자들 다 잡아다가 2만 명 어떻게 죽였냐면 우리는 뭐 이때 뭐 보도연맹회가 철사줄로 묶어서 죽였다는데 얘들은 철사줄로 묶어 죽인 게 아니라 큰 굵은 철사를 이 발목 이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를 이 개구리 잡듯이 끼웠어요 사람을. 굵은 철사를 여기를 뚫어. 와 끔찍해요. 그 사진 보면 이게 돌을 묶어서 굵은 철사를 발 뒤꿈치 사이 그 있잖아요 물렁물렁 있잖아요 거기를 뚫어가지고 쭉 개구리 엮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끌고 와서 바다에 맞춰 죽이고. 그때 그 2.28 기념관 사진 그 보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처형 직전에. 그 표정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문학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5.18을 저리 가랍니다. 3만 명을 죽여버렸다니까. 좀 피맺힌 일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2.28 사건으로 희생당한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일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학살을 한 거야. 이 중국 이 국민당 놈들이. 이 분노가 어떻겠어요? 일본이 뭐 문제겠어요? 내가 대만인이라도 훨씬 더 뭐라 그러냐 이거가 개가 가니까 돼지가 왔다 이게 유명한 겁니다. 이게 꼬우주라이라고 꼬우가 개인데 개가 가고 나니까 돼지가 돌아왔다. 그 이제 일본이 가고 나니까 이 돼지 같은 놈들 다 치워 먹고 있다 그래서 이놈들이 완전히 본성인들을 그러니까 차별하고 외성이 그러니까 같이 장개석과 같이 따라오던 사람 그때 한 뭐 20만 명, 뭐 몇십만 명이 넘어왔다 그러는데 이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장악한 거죠. 그 대만 사회 전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대만 국민당이에요. 대만 국민당이 장개석 국민당이 그대로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화민국 국민당이고 지금 민진당 애들은 정성공 때 300년 전에 청나라 때 명나라 말기 때 넘어온 사람 그 자손들 후젠성 출신들
이 사람들이 지금 본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진당의 기반입니다. 까오슝과 타이난은 다 민진당 기반이고 타이베이는 그래도 국민당이 좀 높아요. 그런데 장개석이가 이제 와다가 장개석이가 그때부터 계엄령을 실시해가지고 38년 동안 계엄령을 해서 75년도에 장개석이가 죽습니다. 장개석이가 죽고 나오니까 장개석 아들 장경국이가 짱진고가 이제 1910년생인데 얘가 등소평하고도 친구예요. 원래 소련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장경국이는 국궁합작을 찬성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제 아버지 정권을 이어받아서 이 친구가 78년도부터 집권을 합니다. 총통하면서 장경국이가 그래도 소련에서 공산당을 배웠던 친구라 그래도 강압을 하면서도 이거 풀어주면서 해가지고 1987년도, 88년도에 계엄령 해제. 우리가 87년도 6월 항쟁의 선고가 대만에 연결된 게 88년도 대만의 계엄령 해제. 계엄령을 해제해서 장경국이가 자기 밑에 무총통으로 되고 있었던 이등이한테 나중에 이등이가 총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등이가 1994년도에 처음으로 직선제 개헌이 우리나라 87년도에 통과돼서 88년도에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듯이 대만이 1994년도에 총통 직선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총통이 된 사람이 이등휘라고. 리덩휘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국민당 소속이지만 처음으로 본상인 출신, 대만 대학을 나오니까 저기 장개석과 따라온 그 후손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태어난 그 본토백이 출신인 최초의 총통이 리덩휘 총통입니다. 리덩휘 이 친구는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일본 육군 소위로 근무했고 자기 형도 해군 소위로 근무했던 친구여가지고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김문수 같은 사람이야. 그때 우리가 일본인이었다. 일본의 충성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얘는 야스쿠니 신사에가 참여를 합니다. 아주 논란이 됐어요. 야스쿠니 그 나라를 위해서 외국자들의 묘공 우리 형도 자기 형도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 이등이 형도. 그게 뭔 잘못이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지 알겠죠. 대만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이등이가 국민당인데도 얘는 렌잔이라고 자기 당 대통령 후보, 총통 후보를 밀지 않고 천수이빈을 밀어요. 천수이빈이 민진당 리등이 다음에 대만 총통이 된 사람이 천수이빈입니다. 천수이빈이 총통이 되는데 리등이가 자기 반대당을 밀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대만 국민당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등이는 대표적인 친일분자예요. 국민당이었지만 그래서 천수이빈 총통 시대가 되고. 천수경이 하다가 이 부패로 구속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인주로 바뀌었다가 마인주 총통에서 다시 이제 차이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이문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라이칭더 총통 시대가 되는데 이 국민당과 그래서 국민당 숫자는 이 본선이는 19%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선거하면 국민당이 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게 왜 그러냐 지금 상황이 워낙 대륙의 영향이 크고.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2020년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타이페이 시장에 장완완이라는 애가 장개석의 증손자가 타이페이 시장이 됐어요. 78년생인데 젊은 애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보냈는데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애가 타이페이 시장에 당선돼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22개 지방자치단체 선거 중에 13개를 국민당이 이겨버렸어요. 또 민진당 7개인가밖에 못 이겨서 그래가지고 차이먼이 민진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그 다음으로 라이칭더가 그 승계해서 지금의 총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요소해야 됩니다. 라이칭더가 총통이 됐지만 입법원, 이건 입법원이라고 해요. 국회는 대만은 입법원이 국민당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는 거죠. 이 배경은 무조건 국민당이 질 것 같지만 왜 만만치 않느냐? 너무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서 대만인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50~60%가 현상 유지입니다. 대만 독립 추진하자는 사람은 한 20~30%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중국과 통일하자는 사람도 한 20~30%. 양극단을 빼면 대부분 한 60~70%의 대만 국민들은 다 현상 유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대만인들을 내가 택시 타서 대만에서 물어보면 미스 중국은 너 중국이냐 그러면 어스 중국은 나 중국인 아닙니다. 어스 타이완 사람이다 그래. 나 중국인이 아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이고 미국이고 오스트리아도 있지만 다 나라가 다르지 않느냐. 내가 한족인 건 맞다. 그러나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나는 대만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만인들은. 대만인은 아주 이제 자유롭고 대만은
동성 결혼이 아시아 국가에 처음으로 합법화된 나라죠. 동성 결혼. 엄청 개방적인 나라예요. 또 대만은 영토가 좁고 방이 좁으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남녀가 쌍쌍이 로봇에 들어가서 줄 서 있어요. 줄 서. 매번 발렌타인데이가 두 번 있거든요. 2월 14일하고 7월 7일, 7월 7일 두 번이 대만의 발렌타인데이가 두 번 있거든요. 그날 러브호텔에 쌍쌍이 쫙 줄을 서 있으면 텔레비전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얼마 기다렸어요? 그럼 1시간 기다렸다고. 좀만 기다려도 갈 수만 있으면 행복해요. 막 그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터뷰를 다 한다니까. 얼마나 개방적인 나라예요. 상당히 저 깜짝 놀랐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 인터뷰를 해요. 다 자기 얼굴 다 찍어도. 그리고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이기하고요. 그리고 타이베이 대학이 192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타이베이 대만 국립대학, 제국대학이. 우리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경성제국대학이 우리 해방되고 나서 1940년도에 서울대학교 설치법이 만들어져서 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서울대학교 연도를 1946년이라고 그러지 1924년이라고 그런 거 믿겠어요? 그럼 진짜 경성제국대학이지, 이분들이 식민지대학이지. 물론 그 인물들을 그대로 승계를 했지만 그래도 서울대학의 시초는 1946년이라고 그럽니다. 24년이 안 되고. 그런데 대만 국립대학 제가 가봤지만 거기는 설립 연도를 지금도 1926년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뭐 대만 충동포 건물이 너무 자랑스럽게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총통 건물로.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 하나의 해체를 가라고 중앙청 깬 거. 중앙청이 그게 딱 우리 경복궁을 살아먹고 있었잖아요. 중앙청이 지금도 있었다고 해보세요. 태대원 때문에 막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경복궁이 안 보이고 중앙청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속이 시원하게 잘했어요. 김영삼이. 어서 한번 쳐주십시오. 이번에 10주년 추도식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 본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YS가 우리 역사에 기여한 바 큰데 존중을 해줘야 YS의 유산을 왜 국민님한테 뺏기려고 해요? 우리가 가져와야지. 그렇잖아요. YS를 수용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이 국민의힘 지금. 그때 따를 찬양한 놈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싸운 YS를 자기가 승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YS가 왜 중앙청 잘라가지고 그 독립기념관 뒤에다 갖다 놨을 때 대가리 잘라가지고 가보셨어요? 독립기념관 가보세요. 가면 자 다리 땅을 퍼가지고 밑에다가 그 대가리 그러니까 보관해놨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라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중앙청이 이 해 일자로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중앙청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다가 일자로. 우리가 보면 앞에 이 정면만 보여서 모르지만 이 옆에 건물을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항공 촬영하면 딱 이 날 일자로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청이 딱 일 본으로 돼 있어요. 본자로. 지금 서울시청 지금 오세훈이 안 때려 부셨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서울시청은 본, 또 일 본 이렇게 돼 있고. 얼마나 이놈들이 막 명산마다 손해발톱 때려봤고 이렇게 했습니까? 잘 때려부셨지. 근데 대만은 그 총통 건보 건물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아주 즐겁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외국인은 어디냐? 일본이 70%입니다. 미국이 한 20%밖에 안 돼요. 20%. 압도적입니다. 그냥 가고 싶은 나라 일본. 그러니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의 존립 상태는 존립의 위기는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에 결혼한 쌍이 현재 40만 쌍이 결혼했어요. 40만 쌍.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만 올해 작년에 대만 여자가 본토에 가서 결혼한 게 1367년, 중국 여자가 대만 남자가 결혼한 게 4952년.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무역 액수가요 2,929억 달러입니다. 2,929억. 어마어마하죠. 대만이 수입한 게 750억 달러, 수출한 게 2,177억 달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2,177억. 이렇게 제1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안 사주면 대만 농민들이 요즘 팔 데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트럼프가 막 동맹 궁핍화 정책에서 대만에다도 막 관세 때려버리고 국방비 올려라고 그러고 또나 TSMC 그냥 한 50%는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아니 대만에서 쪽으로 옮겨놔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모리스 창이 대만 사람입니다. TSMC 이 창조가 모리스 창이 대만 사람인데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 회사에 있다가 미국서 배워가지고 이 TSMC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TSMC가 지금 세계 최고 파운드리 업체 아닙니까? 이 펜리스라는 것은 이제 공장이 없이 설계를 하면 그걸 받다가 바로 제조해준 게 파운드리라는데, 파운드리 업체 세계 1위가 TSMC인데, 대만 반도체인데, 이것을 옮겨버리면 대만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안보를 지켜줘야 되겠어요. 모리스창이 안 옮기려고 그러죠. 옮기면 경제적으로도 단가가 안 맞아. 미국의 이 기능 능력이 대만인들과 비교가 안 되고 임금 비용도 비싸고 부품 조달 생태계가 안 되니까 지금 그 TSMC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1조 이상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UGI가 안 되는 거야. 유지가 어려워요. 그 정말 김건희 논문을 봐야 돼. 전부 다. 그냥 억지로 그 투자한다고 유지가 되냐고. 유지가 중요한데 유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모리스 창은 계속 TSMC를 거기서 유지하려고 그러죠. 실제로 대만의 똑똑한 멋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나는 이번 소호강호 동방태 영화에 나온 임청아 알죠? 임청아, 리칭시아. 임청아가 대만 사람이 나세요? 대만 여자입니다. 대만 여자. 맞습니다. 내가 임청아 팬이었는데 동방 볼 때 그 중성기가 끝내줬잖아요. 그리고 등려군, 등리진, 천민밀, 그 태민이 부른 유명한 등려군이 그 대만 사람인데, 등려군 노래가 하도 인기가 있어서 낮에는 등소평, 밤에는 등려군 그랬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마치 북한 땅에 이리자 노래가 막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등려군 인기 있을 때는, 등려군 아버지가 사실 그 자유중국 그 군인 출신이라 거기에 위문 공연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등려군 노래가 인기가 있었는데, 병호도 대만 출신이었고, 대만의 그 유명한 사람은 지금 젠슨 황도 대만 출신입니다.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모리스 창도 대만이고, 그러니까 대만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대만 사람. 이게 그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에 대한 지금 이 호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틈을 노리고 중국에서는 관세 인하해주겠다. 대만 농산물 이런 거 막 무관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막 이제 이 통관 이런 것도 해줘서, 저는 우리나라 남북한 간에 결혼한 쌍이 없잖아요. 결혼은커녕 전화 한 통화도 안 되잖아. 근데 저는 타이베이에 3개월 있으면 놀란 게, 상해 북경 전화가 다 돼 똑같이. 뭐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어. 중국에 중국 북경 TV, 상해 TV가 다 나와 호텔에. 이게 뭐 같은 나라 아니냐고. 전화 다 돼. 왕래 편지 발송 다 돼. 이메일 다 돼. 위챗으로 다 연결돼.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뭐 중국 대만 전쟁 일어난다고, 나는 전부 저거는 이거를 바라는 애들이 부추기는 거다. 중국이 곧 쳐들어온다. 27년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나는 소위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애들이 다 나는 이걸 조작한 걸로 봅니다. 나는 중국이 만약에 잘못 전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쳐들면 중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시작하기는 건 쉽지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할 거예요? 젤렌스키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과 등지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트럼프가 이거 안 들으면 지원 끊겠다는, 미국 지원 없이 어떻게 전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6.25 때는 미군과 16개 나라가 아예 군대를 파병을 해줬지만,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중에 어떤 놈이 자기 나라 국민을 우크라이나가 죽으라고 파병해줄 놈이 어디가 있어요. 난리 나지. 바로 그 정권 무너질 거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자 그런, 만약 마크롱이 프랑스 전무위들 조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싸우러 군대 파병하자 그러면 바로 그 정권 무너집니다. 바로. 독일도 마찬가지. 미국은 그걸 보낼 수 있어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무인만 죽어가는 거야. 대신 그냥 갈아 마시는 거야. 내년. 벌써 3년이 지났어. 지금 젤렌스키 지 측근이 말해 뭐 1조인가 훔쳐가지고 지금 부패 수사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교체해야 된다고 젤렌스키에서. 저런 무능한 대통령 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일단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발을 떼겠냐고. 지금 푸틴이 돈바스 지역 다 내놓지 않으면 안 한다.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굴욕적인 지금 이쪽에 불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복하자니 정말 지금까지 뭐했어? 4년 동안 일이 많은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 영토 뺏기고 나토 가입하지 않는다고 헌법에다 명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그러니 그렇다고 계속 싸우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미사일 제공 안 하고
이 방공망 제공 안 하겠다고 어떻게 러시아하고 싸우냐고. 그렇다고 유럽 나토 분들이 대신 와서 싸워줄 거예요? 그냥 무기만 갖다 주는 거지 뭐. 그것도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지금 제렌스키가 좀 오도가도 못할 그런 상황에 가 있어. 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만의 전쟁이 나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정부 입장처럼 절대 양립서 전쟁 반대, 무력 반대. 대신 대만은 독립 추진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쟁 반대만 이야기하면 중국, 대만 입장만 해주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도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이 1971년도에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71년도에 유엔 결의를 통해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국을 유엔 회원국 안보리 상임이사로 바로 통과하는 유엔 결의가 통과됩니다. 71년도에.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중국 유엔 가입이 1971년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1945년 중화미국이 가입된 날을 승계하는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 애들은 중공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중국이라고 쓰고, 손문의 중화민국이 1911년 사친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1911년 시대 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 민주공화국, 중화민국을 구중국이라고 해요. 구중국. 뭐 자기들이 만든 1949년 10월 1일 만들어진 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신중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중국, 중공 그랬잖아요. 철저히 거기는 구중국, 신중국. 그래서 그대로 승계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남대문에 가 있는 우리 중국 대사관도 청나라 때 원세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세계가 쓰던 자리를 중화민국이 있었다가 그걸 그대로 자산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승계해가지고 지금 중국 대사관 자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승계돼 있고, 여러분 남경에 가보면은 손중산 묘가 있어요. 거기 명태조 주원장 묘 옆에 가보면,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가보면 청천백일기가 천장에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화미국 초대 총통 손중산 선생이라고 묘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청천백일기를 다 이렇게 놔뒀냐? 우리가 그때 국공합작으로 다 같이 했던 나라다. 우리나라였다. 이 청천백일기 중화민국이. 우리도 손준상 손문 선생을 존경하고, 손문이 우리 국보라는 걸 인정해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도. 그것을 우리가 모 대통령이 승계해서 신중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 헌법 제4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 3조는 우리 대한민국 형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만 헌법 제4조는 우리 중화민국의 영토는 우리 강역 전체 이름 불러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만 헌법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력에 따라 국민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고유한 강역이라는 것은 마무리라고 고유한 강역 전체의 중국 땅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 수복이라는 의지를 장개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공산당을 몰아내고 중화민국이 다시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게 지금 자유민국의 꿈이니까 헌법 4조의 영토조항을 고유한 강역 전체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만 출신들 민진당은 헌법 개정에서 영토조항을 삭제해가지고 그냥 대만 헌법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완전히 적대적 국가로 해서 통일을 없애버리고 아마 북한도 영토조항을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헌법 3조를 바꿔야 되느냐, 한반도. 저는 반대인데 아무튼 두 개 국가론으로 가자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큰 앞으로 쟁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헌법 개정하자 4조 바꿔서 우리가 그냥 대만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 북한도 바꾸자, 무슨 중화민국이냐, 대만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 극단적인 대만 독립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난국 속에서 내가 대만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절대 전쟁 반대입니다. 아니 무력으로 통합해서는 안 되지. 설득을 해야지. 중국 정부한테도 나한테 강력히 요청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일국 양제, 홍콩을 갖다가 홍콩을 97년도에 반환받았잖아요. 홍콩이 영국에 할애된 게 1842년입니다. 1842년에 155년 만에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중국이 대단하다고 본 게, 중국이 1949년 그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중국을 다 장악했잖아.
그때 중국 애들은 영국 애들은 홍콩 뺏어놓으면 내줘야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홍콩 내주려고. 그렇지 않겠어. 그때 분위기에 이미 해방군이 몰려오면 어떻게 말해요. 홍콩 내놔라고 오면. 근데 모 대통령이 대단한 게 놔둬라. 홍콩 그대로 놔둬. 제국주의의 사실 굴욕적인 아편 전쟁의 결과로 뺏긴 땅이었잖아 홍콩이. 그걸 그대로 유지해줬다고. 그걸 무려 1997년까지 봐준 거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 기다리는 대단한 길게 시간을 걷는 거예요. 155년 만에 되찾아왔다니까 홍콩을. 근데 되찾아와서 일국 양제인데 이걸 이제 왜 홍콩이 약속을 안 지키냐고 논란이 많지만 어찌됐든 저는 대만의 관계도 중국이 섣불리 전쟁을 써도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애들은 보통 역사를 한 100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만이 갈수록 젊은 세대가 나와서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중국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국민당 사람들이나 옛날에 뭐 당겨서 고향도 절강성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대만 통일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초조한 이제 소위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도. 그러나 저는 그것은 실력으로 아니 남녀관계나 부부관계 뭐 자기가 매력과 실력으로 설득을 해서 편을 만들어야지 억지로 데려다가 납치를 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하려면 아니 선물도 갖다 바치고 나 잘할 게고 뭐 계속 구애 활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도 친구들이 대만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면 구애 활동을 계속 해야지. 미국보다 잘해줄게 우리가 일본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버를 주고. 그래서 지금 대만인들이 상주하는 그러니까 대만 중국 보도에 사람들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륙이 없이 대만의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대만과 중국 관계는 더 긴밀하다. 남북 관계와 비교가 안 돼. 우리는 편지 한 장 못 보낸 나라. 아니 40만 쌍이 결혼했다니까. 대만하고 남자 여자들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샤먼에서 배 타고 가는데 30분이면 금문도를 가더라고요. 샤먼에서 금문도가 보입니다. 보여요. 금문도를 모 대통령이 왜 점령 안 한지 알아요? 모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문도를 폭격만 했지 저거를 아무리 해군 여기 약하다고 금문도 하나 점령을 하면 이미 해가고 점령을 못하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 땅인데 왜 점령 안 했냐? 대만이 우리 앞에 멀어지면 통일의 길이 멀어진다. 대만이 우리 본토 국민들 앞에 눈앞에 있어야 우리 땅이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점령하지 말라고 못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단하거든. 그만큼 그래서 금문도를 폭격만 했지 점령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샤먼에서 배 타면 30분이 갑니다. 금문도. 그러니까 황해도 해줘서 배 타고 100년 도와서 놀고 가게 해야지 앞으로. 그런 상상력을 해방시켜서 저는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절대 전쟁을 할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압적인 무력에 의한 대만 통합 반대, 전쟁 반대, 또 대만 독립도 반대. 원래 우리가 92년도에 도쿄 수립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의 중국식 동의해서 한 거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동의해서 한 거라고. 근데 왜 그거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고 계속 대만을 독립군으로 부추기려고 그러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논리가 맞는 말이지 그 말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또 대만을 폭력으로 막 힘으로 억압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 그런 균형을 잘 잡는 국위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이 저는 맞다. 그냥 양쪽이 쎄쎄라는 표현으로 쉽게 표현했지만 실제 내용은 저와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대만과 조선에 왜 이렇게 다르냐는 시민품질 자체가 대만은 먹고 살게 되고 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줬고 똑같은 청나라나 이번 똑같은 오랑캐인데 좀 더 나은 오랑캐 마약을 가르쳤던 청나라 오랑캐보다는 마약을 금지시키고 교육을 시켜주고 철도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병원 학교를 만들어낸 일본 오랑캐가 더 낫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국민당 놈들이 이익발 사건에 이 대만 지도자들을 3만 명을 때려주겠다. 이런 새끼들하고 봐서는 100번 일본이 나왔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기본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친일적이고 일본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고 우리 시민 통치를 철저히 착취 수탈했고 진압하는 그런 구조였고 일본 국제법 적용도 안 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만과 북한은
일종의 수학 관계인데 인구도 비슷하잖아요. 2,300만 우리 북한 2,400만. 6.25 때 사실 그때 대만을 점령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25가 일어나니까 이 대만 점령을 포기한 겁니다. 중국이. 대신 북한을 도우러 이미 해먹으로 그쪽으로 병력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북한은 일종의 수학 관계에 있어요. 수학.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 강의 때 지금에 있어서의 동북아 정세 중일 관계 그것은 2차 강의 때 한번 자세히 해보고 오늘 강의는 주제에 맞게 대만과 조선의 식민 통치의 차이가 대만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의 대일본 간의 차이가 비롯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리 조선대학교 이영희 선수 많이 석사 과정에 하나의 교수 교과목의 특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님의 우리가 지식과 경험 또 경륜을 우리가 오늘 제1강으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거의 숨이 멈출 정도로 이 몰입감을 가지시게 만들고 또 이 강의의 내용이 또 우리 대만과 또 이 중국의 이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동남아, 동아시아의 우리의 구도까지도 전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강, 3강, 4강이 이 다음 학기 올 1회씩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시작하실 때 대표님이 특임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의 특임 교수로 시작을 하셨다지만은 지금 석자 교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석자 교수로 지금 현재 우리를 지금 주셔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시고 좋은 강의 앞으로도 좀 부탁합니다. 네. 시간을 우리가 한번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강의를 한번 질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용어 하나 추천할게요. 넷플릭스를 보시더니 찾아보면 비정성시라고 있습니다. 비정성시. 비정성시? 아마 새드 시트란 말인데. 대만이구나. 비전성시. 양조위가 주연으로 나오는 283개 특히 우리 5.18 광주시는 봐야 보면 그 사형제 내 아들이 바로 해방이 되고 나서 국민당 분들한테 어떻게 처절하게 가족들이가 사형 죽고 그 사형제가 다 몰락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마지막 막내 아들 이 양조위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인문성으로 나오는데 너무 영상미가 잘 되고 음악 잘 되고 그 슬픈 특히 우리 5.18 광주를 겪은 우리는 너무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게 199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2.28 사건을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전한 정대라는 뜻이죠. 비전성시. 우리나라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기념 촬영 한번 시작 기념 촬영? 하나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게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하고 똑같으십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 사람인데 이게 똑같아. 오늘은 시간을 지키네요. 아유, 굉장히 좁네. 아유, 숨 못 쉬겠네. 여기 아시다. 여기 갈때 같이 가자고. 저 앞에 나가셨는가 봐. 네, 뒤에 계시죠. 네, 대표님, 오늘 오시라는. 김영남 저기 있어. 어디야 저기 농성동인가 서구창 거기. 저기. 최은지가 얘기 안 했나? 그러면 나는 잽싸게 차를 가져와야겠네. 네. 차를 이리 가져올까요? 어디? 이지연 선생님 어디로 갔을까? 아니 근데 우리 그냥 가요? 예, 안녕하세요. 대통령 송영기. 보면 다 나와. 옛날지도 다 나와. 아유, 이 선생님도 오셨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큰 차, 작은 차 겁나네. 오늘 영상은 오늘 뭐 송 대표님이 했는데 아주 대성황리에 사람들 겁나게 나간 거. 자리가 좁아. 다음엔 좀 넓은 데서 했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끝.